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까지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씨는 지병을 알아오다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측인 조용대 신부는 전 씨 사망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하루 사이 34명이 늘면서 누적 549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 규모가 됐고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 수도 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성남시 윗선과 정관계 로비 수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손실보상에서 빠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도에 머무르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며 전국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11,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지병을 알아온 전 씨는 오늘 오전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연희동 사저 앞에서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3피해지 걸친 그 대목이 일종의 유서입니다. 이미 이런 유언을 남기셨고 평소에도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죽으면은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족들은 그 유언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5.18 피해자 이렇게 따로 그런데 그건 자꾸 그런 거는 그런 대목 그런 내용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그 질문하는 뜻이 그 광주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 전 대통령이 공수부대를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했고 그래서 발포 명령도 사실상 발포 명령 하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죄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기자 아닙니까? 기자라 그러면 기사 쓸 때도 육하 원칙에 따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집단 발포 명령을 했다는 그거를 적시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죄하라 그러면 그 질문이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그 유족에 대해서 사죄할 그런 뜻이 없느냐 하는 거는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전 대통령이 바로 오늘 11월 23일이 33년 전에 백담사 가시던 날인데 그날 여기서도 저 성명에도 발표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셨고 광주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사죄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런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미 하신 바가 있고 단지 지금 사죄하라는 거 그거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법사 소송법에도요 죄를 물으려면은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물으라고 돼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거는 마치 그 옛날에 뭐님이 사람 붙잡아 놓고 내 죄를 내가 알터이니 뭐 이실직고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도 아니고 계엄사령관도 아니고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언제 어떻게 그 당시 공수부대를 지휘했고 발포 명령을 했느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뭐 사죄하라.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거에 서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외에 별도 이제 유족에게 남기시는 그런 유언이다. 글쎄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몇 차례 그런 말씀하시고 백담사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외에도 백일기도 같은 것을 하시면서 광주 그 당시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같은 거는 계실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다니까요. 그 여기 연희동에 돌아오신 후로도 사찰에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백일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차례 그런 걸 하셨어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세브란스 이전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세브란스 이전 문제하고 오늘 중으로 아마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하시고 장례 날짜는 지금 그 삼남 가족이 미국에 체류 중인데 아무래도 미국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서울로 올 텐데 그 삼남 가족들이 모인 후에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3일장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발표 사실이나 공수부대 지휘 같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렇죠. 아니 발포 명령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는 게 이미 재판 결과에서 다 나왔어요.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 참모총장인 이성 사령관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 했거든요. 조선일보하고도 회견할 때도 얘기를 했고 동아일보 회견할 때도 얘기를 하고 절대 그건 내가 해야지 전두환 보안사령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그런 걸 보도를 안 해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 그런 사태 5.18 그 상황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 희생자 가운데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그 후에 3개월 지난 후에 3개월인가? 그렇죠. 한 3개월 남짓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후에 그 광주 사태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충분히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전 대통령이 무슨 발포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발포 명령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본인 책임에 대한 사실 아니었다. 그렇죠. 책임은 없으신데. 됐습니다. 연이 그래서 지금 정확한 사연은 뭐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그건 의료진이 판단할 거고 이제 좀 가족들 이제 모여가지고 나도 지금 급히 연락 받고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병원 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 되고 그러니까. 그치. 내가 뵌 지도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열흘 전에 뵐 때 그 전주에 뵐 때만 하고도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실내에서 고동하시는 건 전혀 불편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 열흘 전에 뵐 때만 해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제대로 못 일어나 부축해야 일어나시고 걸음도 부축해야 걸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열흘 전에는 혹시 무슨 말씀이세요?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요. 네. 그 지금 안에서 간호하셨던 가족은 여사님 말씀이죠? 없어요. 여기 나와 계신 분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8시 45분경에 신고요? 신고할 것도 없죠. 그때 뭐 그냥 갑자기 그 다음에 바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신고하고 그러실 여유가 없었어요. 신고요? 아니 그때 옆에 계시는 분은 이순재 여사밖에 없었으니까. 아니 신고 안 하고 요 밖에 저 경호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락을 한 거죠. 그럼 미국에 어디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 일단 그쪽으로 빈소는 그쪽으로
준비가 연락이 됐는데요. 지금 뭐 한두 시간 내에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장례 절차를 선남께서 돌아오시는 걸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일이든 모레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갖고 오는 아니죠. 빈소는 차려지니까. 장례는 이제 그때부터. 하여튼 장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해가지고 화장한 후에 여기 아까 내가 읽어드렸지만은 그 유언은 북녘 땅에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벌로 남아있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 전방 고지라는 게 그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지가 결정되고 할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그런 장지가 결정되거나 하면 그때는 글부저 하시겠죠. 아무도 없어요. 예. 네, 예. 그냥 이순자 여사만 이렇게 계십니다. 혼자 가실 때도 있고 하여튼 불편하셨어요. 한 8점만 해도 그냥 혼자서 다 움직이셨는데 그것도 뭐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부축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축해서 일어나시면 또 조금 걸으시기도 하고 그 상태죠. 그러니까 누워 계시다 화장실 가시는 정도는 혼자서 그냥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택에는 누구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장남, 차남이 왔어요. 자택 안에 계신 분은 네. 네. 의료진도 아직 안 왔어요. 예, 이제 병원으로 가실 거니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실 거니까. 그건 뭐 이미 보도가 다 됐죠.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이 여쭤봤지만 자택에는 이제 병원으로 좀 이송되는 시각적인 시점이 너무 높은 시점이라고. 그쵸, 시간을 지금 벌써 11시인데 오전 쪽엔 좀 모를 것 같고요. 사인을 들으신 거는 아직 없으세요? 네? 사인을 들으신 건 아직 없으세요? 그건 그 의사가 의료진이 해야지 뭐 가족이 그걸 무슨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지병이 있으셨을 텐데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아니 얼마 전에 지난 8월인가 세브란스 병원 입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때 입원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그 뭐 만성 고수종 그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거를 모르고 계셨죠. 중간쯤에 다시 나오셔서 사람 원해주시. 뭐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밝혀야 될 게 뭐가 있나? 네, 지금까지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두환 씨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전두환 씨는 자택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고요. 전 씨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11,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는 문민정부 때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노태우 씨에 이어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었습니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고 지난 1980년 5월 계엄령을 선포한 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씨는 사망 전까지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5.18 학살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 5.18 단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 씨 사망과 관련해 5.18 단체도 분주하게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 씨는 그동안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980년 5.18에 참여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였는데요. 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현재는 2심이 진행돼 오는 29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YTN이 해당 사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통화를 했는데요.
조 신부는 3년 넘게 이루어졌던 법정 공방이 허무하게 됐다며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나 허망함과 함께 한스러움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 씨가 재판이 마무리되는 직전에 숨졌다며 처벌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이 사망했다고 그동안의 죄값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전 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반드시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5.18 3단체와 기념재단은 잠시 뒤 오전 11시 30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 광주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씨는 오는 29일에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영호입니다. 10일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는 정치 군인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과 권력 비리로 퇴임 이후 백담사에 은둔해 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 출생으로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 씨의 삶은 5.16 쿠데타 이후 계속 질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회를 만들어 정치 군인의 길로 들어선 뒤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박정희 정권 말인 1979년엔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하극상을 일으키며 군의 1인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군사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1980년 5월 시위가 이어지자 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로 나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섬사합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임기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재임 시절 고성장 저물가를 유지하며 처음으로 무역 흑자 시대를 여는 등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는 임기를 1년 앞둔 1987년 정부 이양을 골자로 한 4.13 호헌 조치로 이어졌고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통해 잦아들었습니다. 퇴임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권력 비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1988년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2년 넘게 은둔했습니다. 이어 문민을 앞세운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03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95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두환 씨 자택 앞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가 오늘 아침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전 씨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육사 신군부 출신으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씨는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나회를 만들어 정치군인의 길로 들어선 뒤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박정희 정권 말인 1979년엔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하극상을 일으키며 군의 1인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군사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1980년 5월 시위가 이어지자 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로 나서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임기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재임 시절 고성장 저물가를 유지하며 처음으로 무역 흑자 시대를 여는 등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는 임기를 1년 앞둔 1987년 정부 이양을 골자로 한 4.13 호원 조치로 이어졌고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통해 잦아들었습니다. 퇴임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권력 비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요구가 거세지자 1988년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2년 넘게 연둔했습니다. 이어 문민을 앞세운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구속돼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03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 지금까지 추징금 상당액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전두환 씨 사망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99명입니다. 전날보다 100여 명이 줄었지만 일주일 전 2,124명과 비교하면 500명 이상 많고 월요일 발생 확진자 기준으로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전날보다 34명 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7일 522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한 뒤 일주일째 50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30명이나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국내 신규 환자의 76.6%인 2,0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속출하면서 수도권에서는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836명에 달합니다. 전날 907명에서 71명이 감소했습니다. 하루 넘게 병상을 기다린 환자가 319명, 이틀 이상 257명, 3일 이상 138명, 4일 이상이 122명입니다. 또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이 40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서울이 84.3%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81.1%와 83.5%를 보였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새로 지정된 병원들은 서둘러 치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코로나19 거점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병원의 코로나19 시설 공사가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 병원은 공사 자재와 각종 코로나19 장비를 들여오는 인부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병원이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코로나19 병상을 짓기 위한 내부 공사를 시작한 건데요. 인부들은 몇 주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해서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전체 허가 병상의 3분의 1 이상을 정리해 코로나19 병상을 만들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포함해 100개 안팎의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특히 간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따로 구인 계획은 있지만 공사를 마치는 대로 병상을 운영하려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어서 포화 상태고 오늘 0시 기준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83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비율이 높은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병상 확충과 더불어 인력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황보혜경 기자, 수도권 집단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성북구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에선 모두 43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원생이 23명에 달합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환자가 처음 확진된 뒤 종사자나 가족 등으로 전파됐는데요. 서울시 기준 확진자가 181명으로 늘었습니다.
송파구 요양병원에선 지난 19일 종사자가 처음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21명이 감염됐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122명, 동대문구 시장 127명 등 상인끼리 접촉이 많은 시장에서도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개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돌파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코로나19 거점병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이 거둔 세금 등을 활용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초과세수 19조 일부와 이미 확정된 예산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모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손실보상에 부족한 재원 1조 4천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94만 개 업체에 2달 동안 전기료 등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예산이 거의 소진된 구직급여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채소류 계약 재배와 돌봄, 방역에도 5천억 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즉 초과세수 19조 원 중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천억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11조 내지 12조 원은 이 중에서 5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 5천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로 늘어나는 건데요. 정부는 그동안 소비를 늘리기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 소비세 5%를 3.5%로 인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차량을 샀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안받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꼽았는데요. 이후 SNS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오토바이 소음 대책, 보훈 위탁병원 확대 등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등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약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댐 기반 위에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집권 후 5년 동안 135조 원 규모 투자로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고 향후 수십 년간 연 4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4시부터는 YTN 뉴스Q와 특별 대담에 출연합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과 정권을 넘겨받은 선대위 개편 방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관한 견해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인선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무산된 건가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출근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는 정치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이제 일상으로 회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 관여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건데요. 윤석열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합류 여부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윤 후보가 일방적으로 인선을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대위가 자신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실상 삼각구도로 비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은 오늘은 일정이 많아서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선대위 구상이 출발부터 흔들리는 가운데 윤 후보는 원팀 행보를 이어갑니다.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경선 예비 후보 7명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까지 본경선 주자들과는 별도로 회동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다시 전두환 씨 사망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군부 반란 등에 대한 아무런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 광주 5.18 단체들은 허망함을 넘어 한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5.18 단체들과 기념재단의 긴급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두환이 오늘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는 전두환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한편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오늘 긴급하게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5.18 기념재단 정동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김영훈 회장 참석하셨고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박갑솔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의 정기백 직무대행님, 5.18 구속 부상자의 조기현 회장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동년 이사장께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 전복과 5.18 학살주범, 민간인 대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사과 없이 23일 사망했다. 전두환은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하여 군사 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1980년부터 88년 초까지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한 전두환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면서 역겨운 삶을 살았던 학살자 전두환은 지연된 재판으로 결국 생전에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 학살자 전두환은 그동안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왔다. 그동안 시민 대학살자 전두환의 고백과 참회, 사법부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동안의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해왔지만 그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1981년 11월 23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일동. 네,
전두환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그 행적, 그 죄가가 덮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역사는 그를 심판할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매장 같은 범죄행위들, 근데 이것을 지휘하는 사실상 최상층부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전두환이 죽은 거에 사실 이것이 좀 희석되거나 규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족회를 따라서 5월 단체는 전두환이가 사망을 했지만 지금 조사특에서 안매장 건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은 주기차게 5월 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이가 죽었지만 그 하수인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기 심판대에 어떻게든지 세워가지고 우리 안매장이나 5.18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전두환 씨도 현재 법으로는 국가장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오태우 씨의 그 죽음에 대해서 국가장으로 결정해서 치른 바가 있는데요. 그때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었죠. 전두환은 국가장, 이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전두환이가 오전에 지금 사망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때로는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있으실 거고 국민들 역시 때로는 허탈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18 관련해서 학살 최고 책임자로서 전두환의 죄과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발포 책임자 등을 밝혀야 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전두환 행적과 더불어서 그 저지른 죄과를 낱낱이 밝혀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놓는 것이 우리 5.18 기념자단과 5월 단체, 5월 피해 희생자들의 임무이자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보면서 특히 전두환의 그 죄업, 국민들의 분노, 그가 살아생전의 그 뻔뻔한 태도, 후원 못한 모습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분을 했었지요. 그 죄과를 반드시 국민들이 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기자 여러분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재판이 이제 좀 변경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도 여러 나가는데 앞으로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이제 법적 절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마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거로 보고요. 다만 민사재판은 그대로 계속 진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남은 그 법적 과정은 충실하게 밟아서 민사든 그리고 추후에 진상규명연구원에서 형사든 간에 반드시 그 전두환의 죄를 물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그 사실 다음 주에 이제 항소심 마무리 이제 일정이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조금 개tor하시거나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이제 민사를 계속 진행하시면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전두환은 민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민사재판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법적 책임도 있지만 결국에 경제적 그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온고측 그 피해 희생자들에게 민사적 그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그 재판은 그 현행대로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 그 기자회견문에도 지연된 재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그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두환 재판이 꽤 3년 이상 지금 길게 끌었죠. 그리고 이 과정은
1심 과정이 굉장히 길게 지연되면서 마땅히 그리고 신속하게 전두환 잽과 특히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전두환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그건 우리 국민들은 사소하게 여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지체와 지연 그리고 전두환 변호인 측의 그런 지연 여러 가지 출첵에 말린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의 이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전두환의 단죄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누가 내렸는지 니네들이 증명이라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 5월 단체가 성명서 외에 다른 행동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들을 조금 논의하고 계시는 있으신가요? 그것은 진상규명 과정과 연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례? 장례 이를테면 국가장을 염두에 두고 예.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든지 다른 행동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그것은 지금 오늘 이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떴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는 국가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장례랄지 그다음에 전두환 이후 사후에 취해질 조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그걸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갖고 대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기자님, 그 안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제 이쪽에서 행전에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 국립묘지 안장하는 문제도 역시 국립묘지는 현재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안장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합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전두환 사망에 대한 우리 5월 단체의 입장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5.18 단체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 관련 소식은 뉴스앤이슈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